물류관리론 7주차 보관 화역 및 자재 관리 개요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 화역 자재 관리 중에서는 보관 화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구매 관리와 자재 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은 자재 관리를 계획 기능과 구매 기능, 보관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중구난방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서비스, 결국은 제품과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거기에 관련된 원료라든가 부품, 자재를 적정한 가격으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고 보관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재 관리를 하는데 계획 기능은 도면이라든가 시방서에 의해서 일 단위당 소요 자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소요 시간, 소요량 산출 등 이런 내용을 완벽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재료별로 집계해서 현재 재고량과 발주 잔량을 고려해서 얼마만큼 최적의 재고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최적의 재고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미리 많은 돈을 주고 사서 구매해 놓는다고 했을 때 회사에 눈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추가로 발주해서 들어올 그런 잔량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계획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기능인데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자재 사용 계획에 근거해서 원자재 구매,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하고 지명, 공개 입찰 등을 통해서 구매 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고, 구매처를 선정하고 납기 가격, 지불 조건, 구매 수량 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구매하고 견적을 교섭한데 보통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는데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고 복수로 보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또 자료에도 그런 것을 첨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 입찰을 하는데요. 입찰을 해야만 객관적인 구매가 되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할 것인가, 공개 입찰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에서 구매할 것인가 구매처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선정하고 나서 입찰을 받았다면 납기라든가 또 지불 조건이라든가 구매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공개 입찰 같은 경우는 미리 집어넣어서 입찰을 합니다만, 수의계획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내용을 조정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한 다음에 보관을 하는데 재고를 입출고 사무, 재고량 통제, 재고 조사 이런 내용들을 자재 분류 코드, 보관 장소 위치를 명확히 파악해서 관리하는데, 보통 이런 보관 기능은 외주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운반 관리라든가 창고 관리 이런 내용들이 보관 기능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관리하는 자재 부서, 이게 구매 부서들이 주로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첨예하게 이 내용이 관리되고 있어야만 우리가 물류 관리에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충분하게 완벽하게 세워야만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또 구매 시에도 최적 가격에 구매를 해서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또 보관하는데도 자재별로 보관을 하는데
요즘은 전산화돼 있고 또 바코드 작업이 돼 있어서 지금 자재 분류 코드를 만들어서 쉽게 상품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수량이 얼마 있는지를 전산해서 확인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보관 기능을 외주에다 맡겨서 관리하기도 하고 자체 관리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운반 관리라든가 창고 관리 내용들이 계획에 의하고 구매에 의하고 보관 기능까지의 내용이 정리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 흐름과 보관 물품 흐름 방식을 이렇게 10가지 원칙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통로 대면 원칙인데요. 통로에서 얼굴로 확인할 수 있게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 안쪽에 들어있었을 때 재고 관리가 힘들고, 또한 눈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만 입출고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높이 쌓기 원칙인데요. 높이 쌓기도 적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높이 쌓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내용으로 높이 쌓기를 하겠죠. 그래서 대다수 물류창고는 단계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선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높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품목에 따른 예외 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쌓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높이 쌓을 수 있도록 선반을 제작하거나 또 컨베이어 벨트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위에 높이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높이 쌓기 위해서 상품이 파손이라 문제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선입선출인데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낸다는 그런 내용인데, 품질의 진부와 예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배출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 보통 상예이다. 특히 이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라든가 상품 내용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늘 선입선출이라는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 대응의 원칙인데요. 입출하 빈도에 따라서 회전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출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동일 유사성의 원칙인데요. 가능하면 창고에 보관을 하거나 물류센터에 보관을 할 때 동일한 상품, 유사한 상품을 모아서 관리를 해야 관리 효율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은 벨트만 있다, 컨베이어 벨트만 있다, 이쪽은 무슨 기어만 있다, 이쪽에는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하겠죠. 패션 같은 경우는 이쪽은 남성복, 여성복, 남성복 중에서도 정장, 캐주얼,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상의, 바지,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한 거라든가 유사성, 이런 원칙으로 해야 관리 효율의 향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짤 때 얼핏 그냥 상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충분한 계획을 짜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중구난방식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원칙들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량 특성 원칙인데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중량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너무 무거운 중량의 상품은 사람이 들지 않고 지게차로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떤 도구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어깨를 다치거나 이런 부상이 나와서 산재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일부러 사람이 들 수 없게끔 중량을 크게 해서 차로만, 지게차로만 이용할 수 있게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들어서 이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또 상품 중량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쌓았을 때 아래에 있는 상품이 파손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무거운 중량은 아래로 하고 가벼운 중량은 위로 올리는 것은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형상 특성 원칙인데요. 표준품 넷 보관인데 포장이라든가 크기를 잘 맞췄을 때 표준품 넥에 보관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장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형상 특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식별 관리, 위치 표시의 원칙인데요. 이걸 빨리 찾아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식별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위치 표시를 해서 전산에서 몇 번, 어느 라인 몇 번의 상품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고 가서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료성의 원칙인데요.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보관 원칙인데요. 어디에서든 이 물류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관 내용이 잘 돼 있어서 네트워크 보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네트워크 시스템 안이나 아니면 온라인에 올려서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이 틀린 그러니까 다른 서울에 있는 본사와 강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사에서도 재고를 확인하면서 물량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네트워크 보관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AS를 가더라도 부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다시 부품이 전산화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재고가 얼마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매달 후에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고 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기왕이면 창고에 스탁하기 좋게 이렇게 표준품으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어디까지 쌓아야 적재 효율의 향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상식에 해당이 될 정도로 당연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장에서 이 원칙이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류센터를 한번 가서 확인하면서 보면 이해가 몹시 빠를 것입니다만은, 잘 돼 있는 물류센터는 이 10가지 원칙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물류 보관 내용이 거의 과학에 달하들 정도로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습니다만 잘 되어 있는 회사는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재고 관리를 위해서 지금 바코드를 인식을 하는데, 인식을 예전에는 전자총을 쏴서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바코드 체크기로 지나가기만 해도 그 안에 재고 확인이 바로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재고조사하지 않고 로봇이 그 상품을 지나가면 그 상품에 적혀 있는 바코드나 인식 내용과 교감을 해서 재고를 확인할 정도까지 아주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의 재래식이 아니라 요즘은 인공지능 방식으로 아예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로봇이 그 상품을 인식할 수 있는 칩을 상품에 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되게 아주 미세하게 그 인공지능 재고 관리기가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부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 기획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패션에서도 그렇게 진행되는 회사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류 매장에 재고 조사를 하면 하루 종일 했는데 지금은 인식기가 매장을 한 바퀴 돌면 그 매장의 총 재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매 관리와 자재 관리 중에서 보관 물품 흐름 방식인데요. 여기는 원A 방식과 유턴 방식이 있는데요. 원A 방식은 직진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입고와 출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물류 흐름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듯이 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다르게 해서 그대로 반드시 이쪽에서는 들어오고 반대편에서는 나가게 직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A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유턴 방식인데요. 입고와 출고가 동일한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오른쪽에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오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품 입고 방향과 출구 방향이 서로 반대로 돼 있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입고와 출구가 동일한 방향인 것 같지만 서로 반대로 한 바퀴를 유턴해서 돌아 나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물류센터라든가 보관 창고 이런 데 시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환경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원A 방식이라든가 유턴 방식 이런 방식으로 물품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창고 물류센터 기능을 보는데요. 창고 물류센터는 물자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인데요. 보통 물류센터들이 이 창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품목별로 시설이 전체 창고가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토지는 어떻게 하고 수면은 어떻게 하고 또 차량은 어떻게 하고 선박과 컨테이너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물류센터를 진행을 하는데요. 또 이 물류센터를 건물에 놓기도 하지만 야적을 할 수 있는 품목은 또 어떤 토지에다가 야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는 수면 위에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일시적으로 차량에 보관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선박에 보관될 수도 있겠고요. 또 컨테이너에 보관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창고와 물류센터의 기능을 이렇게 보자면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재고 확보를 위해서 늘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갈 수 있는 저장 기능이 있고요. 수급 조정 기능이 있는데 생산과 소비의 시간 간격을 조정을 해서 수급을 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물품 수급 조정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장을 통했다가 너무 값이 오르면 상품을 반출을 해서 가격 안정화를 시키고 너무 가격이 낮으면 수급을 배출을 줄여서 더 가격을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역으로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관하고 있다가 가장 비쌀 때 상품을 파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파를 냉장 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양파가 지금 봄 여름에 나왔던 그 상품이 겨울에 가장 비싸다 그랬을 때는 보관을 했다가 가장 비싼 시기에 출하를 해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런 방법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는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저장 창고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수매해 놓은 곡물을 시장 가격에 맞춰서
수급 조정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또 상황, 또 기간, 업자에 따라서 상황은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창고는 그냥 보관 기능만이 아니라 이런 가격 조정 기능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 운송비 절감 기능이 있는데요. 장거리 대량 운송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낱개로 움직인 것보다는 대량 운송을 해서 개당 단가, 개당 운송료를 줄여가는 방식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적의 입지를 만든데요. 최적의 입지의 중심으로 장거리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공장이 5대 도시로 나간다. 그러면 뭐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뭐 이렇게 각각의 도시로 직접 서울에서 배송한 것보다는 중간에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훨씬 최적의 물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지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남 본부 그러면 호남에서 전체 쓰는 곳은 광주에 물류센터를 하나 놔두고 예를 들어서 경북에 쓴다 그러면 대구에 하나 놔두고 경남에 쓴다면 부산에 하나 놔두고 전라북도에 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주에 놔둬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분산해 갔을 때 물류비는 절약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 세계 군수물자를 납품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전 나라를 전 세계 각국을 일일이 다녔을 때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거기도 거점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어디에 물류 거점을 둘 것인가, 아프리카는 어느 쪽에 둘 것인가, 유럽은 어느 거점을 둘 것인가 해서 한 곳으로 떨쳐서 각각이 세분화된 물류로 배치된다면 물류비는 아주 최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총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는 연결 기능인데요. 물류의 각 요인을 연결시키는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기관 연결을 터미널 기능으로 해서 중간중간 물류센터로 연결해주는 거점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주문했다 그러면 수송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연결 물류센터를 거쳐서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기관적 기능인데요. 매매를 통해서 금융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다. 또 유통 가공 기능이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반제품이나 부품을 조립 가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침대를 수입을 했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뭐 침대들 이런 수입 침대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침대를 완전히 조립해서 가져온다면 이 물량 부피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제품 정도 큰 단위의 부품 정도로 나눠서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구인 농 같은 경우도 워낙 부피가 큰데 이 내용들은 가져와서 물류센터에서 조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부착을 여기 와서 완제품으로 하면서 상표 부착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혼재라든가 분류 이런 것들을 해서 부가가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침대 같은 경우는 그 야적장에 놔뒀던 그쪽에 그 상품에 문제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아예 배출되기 전에 처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막연하게 그냥 보관 기능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통 가공 기능까지를 하고 있다. 대신 생산은 생산 공장이라 하고
이런 물류센터는 조립 가공 정도, 상표 부착 정도 이런 내용들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기능, 또 수급 조절 기능, 또 가격 조정 기능, 그리고 운송비 절감의 어떤 기능이 있고요. 연결 기능이 있고 또 매매 기간적 기능이 있고 유통 가공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고는 과연 그냥 물품을 저장한 곳인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약 7가지 재분류된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창고 및 물류센터의 기능으로 인해서 굉장한 물류비 절감뿐만이 아니라 가격 조정 기능, 또 운송비 그 절감 기능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생산 공장이 아닌 물류 가공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립 가공 정도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와 물류센터 기능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전공을 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나중에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 갔을 때 아주 편리하게 기본 상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7-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